자, 안녕하세요. 저희 전 시간에 부가세 이론은 전부 다 마무리했고 시간이 좀 애매해서 관련된 문제 안 풀었었죠. 우리 관련된 문제 좀 풀고 오늘은 소득세 나가기로 해요. 자, 우리 책 167페이지, 166페이지부터 볼게요. 166페이지 문제 24번. 여러분들은 동영상 멈춰놓고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전 시간까지 우리 이론은 다 배웠으니까 풀다 보면 풀리는 것도 있을 테니까 같이 한번 풀어보고. 문제 24번. 부가세법상 세금 계산서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세금 계산서 문제에 나오는 부분이니까 세금 계산서 관련해서는 주의 좀 해주시고. 동그라미 1.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영수증을 교부할 경우 상대방이 세금 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교부하여야 한다. 맞죠? 원칙은 소매업은 세금 계산서 발행 면제다 해서 원칙적으로는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데, 상대방이 밑줄, 상대방이 세금 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 교부하여야 한다 해서 상대방이 사업자 등록증 주고 야, 나 이거 세금 계산서 발행해줘 라고 한다면 발행해줘야 한다. 원칙은 면제지만. 동그라미 2.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는 거래 건당 공급 대가 10만원 이상을 발행 대상으로 한다. 얘는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부분은 아닌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냐, 내가 상대방한테 물건을 샀어. 우리 사업과 관련해서 원재료나 상품을 구매를 했고 부가세도 정상적으로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상대방은 나한테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줘야 하는 사람이야, 무조건. 그런데 상대방이 나한테 세금 계산서 발행 안 해주네. 그럼 좀 억울하죠. 나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아서 적격 증빙을 수취해서 부가세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하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세금 계산서 발행을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 너 억울하잖아. 억울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세법적으로 해소할 방안을 줄게 해서 내가 이르는 거예요. 나한테 물건을 판 사람,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한테,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님, 얘가 나한테 물건 팔아놓고 세금 계산서 발행 안 해줘요. 그렇게 이르면 이제 상대방에서 그럼 네가 스스로 발행해 줄 수 있는 세금 계산서 제도 마련해 줄게 해서 매입자가 발행하는 거야. 원칙은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게 세금 계산서인데, 반대로 매입자 스스로 발행해라. 다만 공급 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언제 네가 물건을 구입하고 매입하고 공급자가 세금 계산서 발급 안 했을 때 금액이 공급 대가 기준이에요. 공급 대가 기준으로 10만원 이상일 때는 네가 스스로 발행하는 제도 인정해 줄게 해서 절차는 우리 관할 세무서장한테 이르고 우리 관할 세무서장이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야, 니네, 쉽게 말해 엄마 아빠끼리 이제 얘기하는 거지. 되셨죠? 3번.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명의로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고 비고란에 위탁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부기한다. 자, 우리 수탁자 위탁자 언제 배웠었죠? 위탁 판매. 자, 위탁 판매에서 우리 신문 갑판대 아줌마한테 우리가 신문사야, 어디 일본인데 갑판대 아주머니한테 우리 신문 좀 팔아주세요 했던 거 기억나시죠? 위탁 판매. 이러면 이거 신문 누가 판 거예요? 누가 메인이야? 그쵸? 우리 신문사, 우리 신문이잖아요. 갑판대 아주머니는 우리 신문을 대신 팔아주는 입장이 불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위탁 판매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메인이니 세금 계산서 발행도 위탁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한다는 거예요. 수탁자 명의가 아니라 위탁자 명의로 세금 계산서 발행하고 비고란에 수탁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부기한다. 별도로 기재한다라는 거예요.
어찌 되었건 위탁 판매의 메인 사업자는 나다 신문사 우리 가판대 아주머니가 아니다라는 거 주의해 주시고 답은 3번이죠. 4번 공급가액의 증감 사유가 발생하여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 계산서를 교부한다. 해당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 해당 사건이 발생한 날로 수정세금 계산서 발행한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수정세금 계산서 여러 사유가 있는데 뭐 사유마다 다 아실 필요는 없으시고 해당 사건이 발생한 날,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해서 수정세금 계산서 발행한다라는 것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27번 167페이지. 지금 페이지가 한 페이지씩 밀렸는데 167페이지 문제 27번. 다음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67페이지 문제 27번 하고 있어요. 자, 동그라미 1. 근데 간이과세자에 대한 문제가 지금 최근에는 계속 안 나오고 있어서 중요성이 떨어지긴 하는데 과거에, 아주 과거에는 한번 나왔으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두 번 읽어보면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간이과세자는 그냥 대충 읽어보고 나오면 맞추는 정도로 공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동그라미 1.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공급 대가를 과세 표준으로 한다. 공급 대가. 일반 과세자는 공급 가액인데 간이과세자는 여기에 부가세, VAT 포함된 금액, 즉 공급 대가로 한다. 맞는 말이고 공급 대가와 공급 가액 이제는 구분되시죠? 동그라미 2. 간이과세자의 1기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간이과세자는 야 니네 매출도 적고 영세하니 과세 기간 1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해. 이거 기억나시죠? 과세 기간은 6월 30일이 아니라 12월 31일까지 1년에 한 번. 과세 기간은 부가세를 신고하는 기간이랑 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과세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한 번씩 하죠. 왜? 과세 기간이 1기밖에 없으니까. 동그라미 3. 간이과세자가 일반 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신고하면 된다. 이 면세랑 제가 비교해서 설명드렸죠. 간이과세 포기는 전달 마지막 날까지, 면세 포기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요거 비교했던 거 기억해 주시고. 동그라미 4. 간이과세자도 영세율이 아닌 한 부가가치세율은 10% 적용한다. 간이과세자나 일반 과세자나 부가세법상 세법을 달리하는 건 없으세요. 혜택을 주는 게 간이과세자에게 더 있는 거지 일반적인 기본 베이스의 부가세법 적용하는 것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왜? 간이과세자, 일반 과세자 모두 부가세법상 사업자이기 때문에. 해서 10% 부가세율 10% 동일하다라는 거. 자, 다음 문제 28 167페이지. 여기도 오타가 났고 167페이지 문제 28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 포함하는 것, 공지하지 않는 것, 우리 책에 있었어요. 그 부분 다시 가서 보시고,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가서 보시고 오세요. 자주 나오는 부분이야. 빈도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과세 표준에 포함하는 것 무엇인지,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 무엇인지, 과세 표준에서 공지하지 않는 것. 포함하지 않는 것과 공지하지 않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달라. 같은 말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면 포함하지 않는 것은, 자, 연체이자 뭐예요? 우리 물건 팔았는데 상대방이 결제를 늦게 했어. 약정 기일보다 결제를 늦게 해서 얘와 관련된 연체이자를 받는 거야. 그렇다면 얘는 우리가 물건 판 이후에 발생된 사건이니 과세 표준에 포함시키지 않는 거죠.
우리가 물건 판매된 금액으로 볼지 판매된 금액 이외의 것으로 볼지를 판단하자는 거예요. 과세 표준에 포함시킬지 말지는. 그래서 연체이자는 물건을 팔고 받은 돈이긴 하나 결제를 판매된 이후에 결제가 완료된 이후에 발생된 사건이니까 얘는 별도의 잡이익 항목으로 잡는 거지 부가세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거. 얘와 관련돼서 뭐 연결시켜 드렸죠? 어떤 거? 할부 이자 상당액. 이자 상당액. 우리가 물건을 장기 할부로 팔았어 해서 돈을 받았는데 여기에는 이자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 얘는 부가세 과세 표준에 포함시켰죠. 얘는 벌과금 성격이니까 늦게 돈을 갚았으니까 늦게 돈을 지급했으니 그거에 대한 벌과금 성격이라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지만 장기 할부의 이자 상당액은 정상적인 매출의 일부이니 얘 과세 표준에 포함해라. 두 개 비교해서 설명드렸었죠. 해서 답은 1번 포함하지 않는 거고 판매 장려금, 하자 보증금, 대손금은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항목들이죠. 우리가 물건을 다 판 이후에 판매된 이후 우리 거 사줘서 고마워요. 우리 거 사주세요. 해서 리베이트나 장려금을 줬다. 또는 하자 보증금 우리가 나중에 물건에 하자가 생긴다면 그거 고쳐줄게요. 또는 못 받은 돈 등은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왜? 별도의 비용으로 판매 장려금과 하자 보증금은 별도의 비용으로 대손금은 못 받은 돈은 대손세액 공제로 처리하니 얘네들은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항목들 3개 기억해 주시고 용어가 좀 헷갈리지만 공제하지 않는 것과 포함하지 않는 것 구분해서 기억해 주셔야 돼요. 공제하지 않는 것 요 3개밖에 없으니까 얘네를 외우면 되겠지. 자, 다음 문제 31번 168페이지 문제 31번 168페이지 다음 자료를 보고 거래 내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구하시오. 얘도 시험에 각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니 기억해 주시고 뭐냐 3월 15일 날 대만에 제품 판매하고 2만 불 판매하고 계약금 받았다 해서 4월 15일 날 제품 선적하고 선적 동그라미 중도금으로 만불 수령 그리고 4월 30일 날 잔금 8,000불 수령 돈 금액을 원화로 바로 환산했다. 이거 뭐예요? 우리 물건 팔고 대가를 외화로 받은 경우 기억나시나요? 대가를 외화로 받은 경우 과세 표준을 얼마로 할 것이냐? 여기서 중요한 건 공급 시기예요. 공급 시기가 언제인지 해서 공급 시기 이전에 받아서 이전에 환가를 했다면 원화로 환전을 했다면 그 금액이고 공급 시기 또는 공급 시기 이후에 계속 남아 있다면 공급 시기에 환율을 적용한다. 언제 환율을 적용할지 보자라는 거예요. 외화니까. 자, 우리 내용으로 한번 볼게요. 자, 제일 키포인트는 공급 시기가 언제인지 내가 판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수출의 경우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 선적일 앞에 내용 중에 공급 시기 한번 갔다 와요.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 시기 원칙은 선적일, 선적 수리일 해서 3월 15일 날 계약을 했다. 계약해서 2,000불 수령했고 계약금 4월 15일 날 선적했다. 그리고 중도금으로 만불 수령했다. 중도금 만불 수령
그리고 나머지 잔금은 4월 30일 날 잔금 8,000불 수령했고 원화로 환가했다. 달러죠, 만불. 이렇다면 공급 시기는 언제다? 공급 시기는 4월 15일이다. 그렇다면 외화는 공급 시기 이전과 공급 시기의 환율만 알면 된다라는 거예요. 공급 시기 이전에 원화를 받아서 환가를 했다면. 자, 반가로 1번. 계약금 2,000불 수령했고 동일자로 원화로 환전했대요. 원화로 환전했다는 말이 없었으면 문제는 달라지겠지. 그런데 얘 원화로 환전했으니 공급 시기 이전에 외화를 받고 원화로 공급 시기 이전에 환가했으니 얘의 과세 표준은 이때 환가한 날에 환율을 적용해라. 언제? 3월 15일 날 환율 1,200원 하면 2400000에서 240만 원 될 테고, 나머지 우리 만불 중에 2,000불은 받았고 2만불이죠. 2만불 중에 만불은 15일 날 받았고 8,000불은 4월 30일 날 받았지만 우리의 공급 과세 표준은 이 이유는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미 있는 날은 공급 시기의 환율이에요. 언제? 4월 15일 날의 환율. 이 이후에 환가했더라도, 이 이후에 8,000불 수령해서 4월 30일 날 환가했다 하더라도 4월 30일의 환율이 아니라 언제? 공급 시기의 환율로 적용하겠다 해서 나머지 18,000불에 대한 환율은 각각 4월 15일, 4월 30일이 아닌 환율 1,300원을 적용하겠다라는 거예요. 해서 이 금액 2,580만 원, 2,580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되겠구나. 계속 강조드려요. 외화를 받은 경우, 우리가 물건을 판매하고 외화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공급 시기 이전에 받고 원화로 환전했는지, 아니면 공급 시기 이후에 원화로 환전을 했는지, 아니면 계속 가지고 있는지 요것만 판단하시면 되겠다 해서 공급 시기 이전에 환전한 부분은 그 환전한 때의 환율을 적용하고, 환전한 때 3월 15일의 환율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공급 시기 이후에 원화로 받아서 환전을 했다 하더라도 공급 시기의 환율을 적용해서 과세 표준을 잡겠다, 부가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겠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 반복해서 풀어보시고, 자, 다음 문제 34번 169페이지 문제 34번.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뭐냐? 동그라미 1.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자이다. 맞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법인사업자, 두 번째 개인사업자인데 조금 규모가 있는 애들. 어떤 기준? 직전 연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연 3억 원 이상인 경우, 개인 사업자로서, 두 번째 개인 사업자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게 되면 의무 발급 대상자가 된다. 일정 요건이라 하면 뭐냐? 직전 연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개인 사업자이면서 직전 연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무 발급자에 해당이 되죠. 동그라미 3. 월합계로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맞는 말이죠. 발급. 특례. 후발행의 특례죠. 후발행. 일정 기간 월합계 또는 일정 기간 또는 일정 시점의 가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 동그라미 4번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출력하여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아니죠. 시험에서 반드시 무조건 이런 말은 오답일 확률이 크다고 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어찌 됐건 내가 국세청에 바로 보고가 된 거예요. 그러니 너 이거 별도로 보관하지 마. 5년 동안 보관 의무가 있으나 보관 의무 이거 면제해 줄게. 전자로 발행한 경우에는 인터넷상에 우리 사이버상에 다 저장이 되어 있으니 별도로 보관하지 마. 혜택 주는 거죠. 여기와 이것과 같이 합계표 제출 의무도 면제해 주죠. 이 두 가지 혜택 주는 거. 전자세금 계산서면 보관 의무 면제, 합계표 제출 의무 면제. 자, 다음 38번 170페이지 문제 38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세금 계산서의 발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것은 발급 의무 면제. 택시 운송 택시 기사님 당연히 면제해 주었죠. 택시 타면서 일일이 하나 우리 세금에서 끊어줘요 할 수 없으니 면제 줬다. 간주 공급 중 개인적 공급 실제 공급이 아닌 것들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해 줬죠. 간주 공급 4번에 나와 있는 간주 임대료 실제 그것이 아닌데 그것으로 보는 것들 간주 공급, 간주 임대료 요 두 개들은 실제 아니니까 너 이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해 줄게. 답은 3번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얘는 영세율이에요. 영세율 거래인데 영세율이라 하더라도 0%의 세율만 부과하는 거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수출이든 영세율이든 10% 정상적인 10% 과세이든 너 이거 세금계산서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건 동일해.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제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앞에 책에 내용이 있으니까 그 부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상대방이 세금 계산서 발급 요구하더라도 절대로 세금 계산서 발급 못하는 업종들 목욕 이발 미용업 등 기억나시죠? 모기미, 목욕 이발 미용업, 뭐 에버랜드 입장권 발행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풀어보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소득세 나갈 거니까 조금만 더 따라오고 42번 우리 책 171페이지 문제 42번 다음은 부가세법상 의제 매입세 공제에 관한 내용이다. 올바른 것은 의제 매입세금 뭐예요? 의제, 간주 기억나시죠? 의제? 실제 그것은 아니나 그것을 보겠다. 의제 또는 간주 실제 매입세금 아니나 매입세금으로 혜택을 주는 제도 의제 매입세 공제 기억나시죠? 동그라미 1 의제 매입세 공제는 구입한 원재료에 대한 한도 없이 전액 공제해준다. 아니죠.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죠. 한도율까지는 기억하지 마시고 얘 한도가 어느 정도 있구나 라고만 기억해 달라고. 한도율까지 시험에서 나오는 경우는 드문 거의 없으니까 이거 혜택 주는 거야. 실제 매입세가 아닌데 매입세액으로 보여줄게. 혜택 주는 거니 전액은 안 돼. 어느 정도 한도를 둘게. 그래서 한도 있죠. 그래서 틀린 말이고 동그라미 2 의제 매입세 공제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뿐만 아니라 예정신고, 확정신고뿐만 아니라 예정신고할 때도 공제받을 수 있다. 신고 시, 신고 때마다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은 2번 맞는 말이고 동그라미 3 간이 과세자는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 간이 과세자는 부가세법상 뭘 할 수 없다, 적용할 수 없다 이런 말은 다 틀린 말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간이 과세자도 부가세법상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세 법상 사업자이기 때문에 차별을 두진 않아요. 혜택을 주면 좋지 차별을 두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 영세하니까 이거 적용받을 수 없어. 이런 거 없다. 간이거세자는. 동그라미 4. 개인 사업자인 음식점은 농업인으로부터 정규 증빙을 받아야 정규 증빙 없이 의제 매입세 공제 가능하다. 정규 증빙 없이 의제 매입세 공제 가능하다. 이 부분은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드리진 않은 부분인데 잠깐 설명드리자면, 내가 농업인들은 세금 계산서 발급할 수 없겠죠. 농민들이 세법에 대해 무지하시니까, 잘 모르시니까 세금 계산서 발급도 잘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 농업인들한테는 세금 계산서 적격 증빙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래서 내가 업종이 1. 제조업인 경우로서 과세 사업을 영위한다. 그리고 농산물 등을 구입해서 과세로 판매한다. 1. 내가 제조업이면서 과세 사업자이고 농산물을 구입해서 과세로 판매한다면 너 농어민으로부터 구입하는 거, 자, 농어민으로부터 구입하는 거, 이거 적격증빙이 없어도 인정해 줄게. 이런 혜택을 준단 말이에요. 단 내가 제조업일 때.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은 음식점업은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적격증빙을 받아야 돼요. 예외사항은 제조업, 내가 제조업인 경우만. 그래서 이것만 별도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제조업인 경우에 농어민으로부터 구입한 경우 적격증빙 없이 의제 매입세 공제 가능하다. 그렇다면 원칙은 뭐겠어? 의제 매입세 공제는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거예요. 적격증빙이 있어야 의제 매입세 공제 가능하다. 다만 제조업인 경우, 내가 제조업인 경우로서 농어민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는 적격증빙 없어도 된다. 두 가지 경우예요. 제조업으로서 농어민한테 구입하는 거, 농어민으로부터 아무한테나 구입하는 게 아니라 농어민에게만 적용한다. 이 부분만 기억해 주시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제 소득세 나갈 거예요. 새로운 거 배우면 좀 머리 좀 식히시고, 이제 이론 소득세가 마지막이에요. 그러니 조금만 더 파이팅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할게요.